2024 증시대 전망 연말 특집으로 총 8일 동안 진행되는 슈퍼멘토 릴레이 방송. 안녕하세요. 증시대 전망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올해 증시 거래일도 어느덧 5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죠. 자,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고 또 끝도 있으면 시작이 있는 법. 2023년의 마무리와 2024년의 시작, 저희 슈퍼멘토들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4 증시대 전망, 이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방송 어느덧 저희 3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멘토와 함께할지 저도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초보 투자자들의 1등 멘토, 오늘은 실전 투자 전략가로 2024년의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2024 증시대 전망 슈퍼 멘토 릴레이 방송, 그 세 번째 멘토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자, 2024년은 저희 슈퍼멘토들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초보 탈출 1등 멘토입니다. 호동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6개월 만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방송국에 왔는데요. 항상 이제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초보 탈출 강의를 해왔는데 이렇게 앉아서 방송하니까 상당히 또 낯설고 예, 어색한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아마 이제 또 중요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맘때쯤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한 해를 또 되돌아보면서 또 후회와 번뇌도 이렇게 느끼지만 새로운 해에 대한 각오와 목표들을 다 세울 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년에 다이어트를 꼭 해야지, 내지는 내년에는 꼭 영어 공부는 해야지라고들 많이 고민들 하시고 목표를 세울 때인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나는 왜 이렇게 주식이 안 될까? 정말 많은 고민들과 번뇌를 갖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년에는 연초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시장 좋겠지. 그래, 내년에 한번 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과연 뭐가 좋을까라고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고민을 해보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동쌤의 말씀처럼 저희가 연말과 새해에는 항상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다짐하잖아요. 그 마음이 쭉 갈 수 있도록 오늘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2024년 증시 압축 브리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증시 압축 브리핑. 자,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귀, 상고 하저를 대비한 대응 전략. 이렇게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 먼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의 회귀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네. 의미를 뜻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제 비정상에서 정상이라고 하면은 작년과 올해가 시장이 좀 떨어져서 비정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도 네. 사실 좀 많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을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에 네. 각국 정부가 열심히 부양 정책을 하면서 시중에는 엄청난 이제 유동성이 생겨났죠. 소위 말해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엄청난 이 유동성이 생긴 게 역으로 나비 효과가
물가에 전달이 되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서민 경제가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시 이제 각국 정부는 정책을 선회하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고 이 지나친 통화 긴축으로 인해서 정말 뭐 우리가 실물 경제에서도 많이 힘들었지만 또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 글로벌 통화 긴축이 종료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좀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상이라는 표현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처럼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2010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저성장 국면에 이제 진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더불어서 통화 긴축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예전처럼 뭐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중금리, 중유가, 중환율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대한 기저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작용을 할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좀 반등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하는 효과까지는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성장 국면에 갇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대감에 의한 상반기는 상승장이고 또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다시 이제 역으로 가격 되돌림이 나오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가 좀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이제 힘들었던 부분들이 또 뭐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만들어주신 키워드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상고하절을 대비한 대응 전략인데 이거 같이 말씀을 해주신 부분인 걸까요? 네, 그렇죠. 상반기에 이제 올라가고 하반기에. 상반기에는 좀 기대감. 그렇죠. 근데 하반기에는 그 기대감이 조금 꺾이면서 아무래도 분명히 또 2020년과 2021년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청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할 때 많은 투자자들이 편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지금도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수가 좀 더 반등이 이어진다면 투자자들은 또다시 편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하반기 때 다시 가격 되돌림이 나올 경우 거기에 투자자들이 결국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서 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지금 금리 인하만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레벨 다운이 되더라도 결국은 그동안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나 기업의 이런 뭐 사업 환경이 안 좋았던 게 결국은 나비 효과로 오면서 증시의 또 환경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대해 고민을 많이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네, 자, 본의 아니게 생각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호동생각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슈퍼멘토 페스타 또 신청방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밖에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다 못다한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는 방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참여만 해주셔도 혜택을 좀 누려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50분만으로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공개 방송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 슈퍼멘토들만의 소수정예인 집중 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슈퍼멘토 호동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글자 보이시죠? 슈퍼멘토 호동쌤이라고 쓰신 후에 링크를 클릭하신 후에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0101-0101을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QR코드입니다. 저희 QR코드 방송 중간중간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대주시면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보이시죠? 1초에서 2초 정도 있으면 링크 뜨니까 클릭하신 후에 0101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다양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잠시 후에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2024년 좀 증시 압축해서 살짝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준비해 주신 강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출연하셨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다고 제가 방송 전부터 들었거든요. 네. 아, 저도 기대돼요. 그래서 네.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사실은 네. 최근에는 이제 왕초보 주식반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네. 좀 기본기에 대해서 좀 강의를 많이 했는데 네. 사실 제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증시 전망에 대해서 좀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 대신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증시 전망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거를 고지고대로 여러분들이 무조건 증시 전망 이렇다더라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증시 전망이라는 건 사주팔자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비유죠? 자,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뭐 사주팔자를 믿든 네. 안 믿든 네. 상관은 없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재미로 보러 가시는 분들도 그쵸, 있지 많으시죠?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재미로 이제 보러 갔는데 예를 들어 조상님이 뒤에서 도와준다. 너무 좋죠. 또 돈을 벌 사이다. 네네. 기쁘죠, 엄청 기쁘죠? 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좀 자신감도 생기고 네. 뭔가 믿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더 사실 재미로 봤는데 네. 알게 모르게 이거를 내 스스로 의존하기 시작하고 내 노력보다는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기대 심리가 주문을 생기다 걸게 보니까 되죠, 맞아요. 네, 노력을 안 하고 보통 나는 그냥 시간만 보내도 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냅둡니다. 네.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증시 전망이라는 것도 저는 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증권사들이 매년 이맘때쯤에 내년 증시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업종이 좋을 것이다. 라고 방향성들을 제시하는데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야, 증권사 전망 맞아본 적이 없다. 이거 가지고 보통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맞아떨어진다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이럴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역시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걱정하시고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전망은 나침반일 뿐이고 걸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걸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자, 뭐가 좋을 거다. 내년 증시 어떻게 될 것 같다. 야, 그러면은 무조건 코스피 올라가니까 그냥 사서 묻어둘까? 그렇게 투자하다가는 된통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예. 오늘 증시 전망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비정상의 정상으로의 획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이제 삼고 현상이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삼고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매크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 유가, 금리인데요. 환율, 유가, 금리가 삼고 현상을 겪다 보니까 그만큼 그에 따른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사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통화 긴축에 대한 종료로 인해서 작년, 올해보다도 내년에 대한 금융 여건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출과 투자도 좀 완만한 개선을 보일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금리로 그동안 기업들이 투자도 줄여오고 자금 조달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과연 몇 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과연 기업들이 바로 기업들의 사업 환경이 좋아질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상반기에는 증시가 좀 괜찮겠지만 하반기에는 결국은 제한된 저성장 속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주식시장도 강세장보다는 상반기에 상승했던 부분을 하반기에는 조금 가격 되돌림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결국 박스 장세로 가면서 종목별 차별화가 결국은 심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2020년, 2021년 때를 생각하면서 야, 지금보다는 그래도 2020년처럼 시장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더더욱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시장을 이겨내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좀 표현하자면
하이빅 장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사례를 좀 하나씩 들어보면요. 2019년부터 그다음에 현재까지의 장세의 성격을 좀 나타냈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사회 경제 시간을 통해서 경기 사국면이라는 걸 좀 배우죠. 간단하게 해서 뭐 경기 회복, 경기 호황, 경기 둔화,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이렇게 사사이클을 배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건 경기를 먼저 좀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경기 사이클과 맞물려서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경기를 미리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여서 요 단어들은 사실은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아서 네. 요거를 이제 좀 잘 표현한 게 주식으로 조금 잘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라가미 구니오라는 사람의 책에서도 나타납니다. 책에서도 나타나는데 주식시장은 4계절로 나뉜다. 그래서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다음에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국면인데 예를 들어서 2020년이 금융장세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가 실적장세였고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초까지가 역금융장세였고 2022년 중반부터 지금까지가 역실적장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단어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요 단어에서도 느껴지시다시피 금융이라고 표현한다면 결국은 돈입니다. 돈. 네. 돈인데 이 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네 개의 사이클을 구분짓는 데 기준은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그러니까 금리로 인해서 예. 결국은 금융장세라는 건 이 저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생길 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날 때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걸 금융장세라고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돈의 힘으로 시장이 막 올라가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업 환경 내지는 경기의 이런 환경이라든지 정책 환경으로 인해서 이미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 장세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주변 되고요. 환경이 먼저 따라주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정부에서 내지는 뭐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때 양쪽 긴축이라는 걸 네. 꺼내기 시작할 때 바로 역금융 장세가 나타납니다. 자, 이러면 결국 역금융.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줄어든다는 뜻인 그렇죠. 겁니다. 반대인 거죠. 시장의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걸 역금융 장세라고 표현하는 거고 결국 시장에 돈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때가 바로 이제 역실적 장세로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을 사계절이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 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건 근본적으로 금리인 거고 금리에 의해서 시장의 사이클이 네 가지로 나뉘게 되고 금리는 다른 말로는 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수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얘기일까요? 주가, 네. 주가는 수급에 선행한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급이 사실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많은 거를 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마주 같은 경우도 사실 그 기업이 그런 테마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뉴스가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막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거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아야 네. 시장이 올라가고 돈이 줄어들면 시장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을 나누는 기준은 금리,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이 네 가지 사이클을 나누는 기준도 역시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금리에 대해서 네.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리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시장이 좀 떨어지고 금리가 내지는 떨어질 때 주식시장이 약간 반등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수출 비중이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유독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 온 도표인데 네. 한국의 수출 비중이 대략 42%에서 4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비중이 43%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중국이죠. 우리 생각해보면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품 만들어서 많이 판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네. 근데 중국의 전체 산업의 수출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수출보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내수 시장 내수가,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적다 보니 그렇죠.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수출 비중이 크다라는 건 결국은 환율 차이가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 직격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0원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하던 게 어느 날은 갑자기 2,000원이 돼야 수입을 할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환율의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수출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상당히 한국에서는 당연히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당연히 일본 대비해서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네. 겁니다. 그러니 다시 이렇게 주식시장을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식시장의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위에 이제 도표가 바로 이제 금리의 흐름입니다. 금리의 흐름인데 금리가 보면 지난 2018년 때는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될 때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성격을 갖게 되고 네.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될 때 증시가 조금 이제 바닥을 잡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때 조금씩 증시가 반등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기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각 정부, 각국 중앙은행에서 선제적인 저금리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가 나타나게 됐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으나 2021년부터 금리 인상할 거다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다 보니 계속 지수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증시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사실 좀 비슷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좀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어느 정도 대응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후 약방문격이 아니라 네. 온고지시, 소위 말해 옛것을 보고 미래를 좀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네. 그럼 지금 시장과 상당히 좀 유사했던 환경의 시장이 언제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확인을 해보셨을까요? 아마 공부해보신 분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언제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유사한 환경이 언제였냐면 1997년부터 2001년 당시에 시장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좀 화면을 보면 예. 결국 주가라는 건 유동성과 실적의 함수다라는 좀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유동성이라는 건 결국은 수급이고요. 실적이라는 것 기업들의 결국은 사업 환경, 실적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도 주가는 올라갑니다. 둘 다 올라가면 정말 고맙죠. 정말 고마운데 맞아요.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제 PER이라고 표현하고 실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EPS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PER 곱하기 EPS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PER이 올라가든 EPS가 올라가든 이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야 결국 시장이 올라가고 주가가 상승하는데 지금의 장세의 성격상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제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지금 장세와 유사한 환경이 언제일까를 고민해보면 네. 저는 2000년 내에서 2001년이라고 아까 얘기 드렸는데 IMF 아닌가요? 그렇죠. IMF입니다. 그죠. IMF인데
IMF 때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차트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하나 빠진 것 그러면- 같은데 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PC를 키신 분들은 1997년부터 2001년대 장세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2017년대부터 2001년 장세 차트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IMF라고 생각하면 소위 외형 성장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수익성보다는 외형 성장을 많이 했고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정말 외채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서 외환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그 외환 위기 발생 이후에 정말 전국민적인 금모으기 활동을 했고 금모으기 활동으로 인해서 1998년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정말 놀랍게도 수출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그 금을 팔면서 흑자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IMF에서 차환을 받으면서 또 공적 자금 조성해서 부실 채권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초저금리를 만들고 나서야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그 증시 상승할 때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가 1997년, 1998년이 IMF인데 1999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IMF를 경험하고 나서 대한민국 경기가 좋아질 수 있나요? 갑자기 경기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죠. 바로 쉽지 그렇게 될 않죠. 수는 없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99년에 증시가 엄청난 랠리를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급등을 했군요. 당시가 바로 닷컴 버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나요? 예, 예. 혹시 이전에 드라마 중에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거기도 나왔죠. 거기에 좀 표현을 했는데 뉴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네. 종목을 이제 주인공이 뭐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네네네. 나오는데 그 종목이 바로 세롬 기술이라는 종목이죠. 이 세롬 기술이라는 종목이 6개월 동안 150%가 아니라 150배를 상승했습니다. 와, 150배 150배면 상승이요. 진짜 상상이 안 가는데요? 엄청난 랠리인 거죠. 네. 그냥 말로 엄청난 랠리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기술 말고 사실은 이 닷컴 버블의 스타트를 알린 회사가 골든뱅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골든뱅크라는 종목이 인터넷을 보면 돈을 준다라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 종목이 제일 먼저 벤처기업의 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종목이 6개월 동안 주가가 55배 올랐습니다. 55배. 55배요? 예를 들어 1억을 넣었으면 그냥 55억이 되는 겁니다. 네. 엄청난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시간 돌리고 싶네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드라마 주인공이라면 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야말로 IMF를 겪고 나서 경기는 분명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999년에 엄청난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 또한 역시 금리, 네. 금리의 효과. 그러니까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뭔가 경기가 좋아지고 뭐 그렇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엄청난 랠리를 뽑아내면서 닷컴 버블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2020년이 저는 똑같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국 정부에서 갑자기 제로 금리를 만들어 버리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 버리니 그냥 이유 불문 제약바이오 종목도 올라가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꿈과 희망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때를 지금 1999년이랑 비유를 해주시는 그렇죠. 건가요? 1999년과 2020년이 네네. 유사한 환경이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999년 6월 달에 연준에서 갑자기 첫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첫 금리 인상하면서 어떻게 시장이 되나요?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했고요. 아, 물론 그 뒤에 상당히 뭐 많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한국 디지털 라인이 부도가 나고 뭐 예를 들어 정현준 게이트라든지 뭐 여러 이제 부도 사태가 많이 발생은 했지만 네, 지금 근현대사 듣는 기분입니다. 예. 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네. 예, 결국은 연준이 금리 네. 인상을 하면서 1999년 6월부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2000년, 2001년까지 시장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되돌아보면 결국은 2021년에 네.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꺾였고요. 네. 2021년에 실제로 금리 인상을 했고 2022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흡사하네요. 똑같은 환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리의 뭐 높이 수준만 다를 뿐이지 네. 상당히 저는 이런 유사성을 곱씹어 보면 평행이론적인 측면에서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997년에서 2001년대 당시의 시장 상황과 네. 지금 장세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저는 유사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네. 그때 사례를 우리가 또 그때 당시에도 역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고 떠나신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처럼 실패하고 떠날 게 아니라 그때 사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좀 반면 교사 삼아서. 네, 그렇죠. 저 그거 준비했는데 갑자기 죄송합니다. 몰랐네요. 네, 반면교사 삼아서 네.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의 장세를 좀 대응하는데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불어서 사실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발생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발생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마침 2001년에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금리 인하도 그렇고 많이 모든 환경이 겹치네요. 사실은 겹치거든요. 겹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서 저는 과거를 기억 못하는 이들이 네. 결국은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미국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경고를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결국 2001년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됐나? 그게 바로 2024년에도 좀 유사하게 환경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맨 처음에 주식시장에 뭐 사계절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무난하게 시작을 해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들리긴 했지만 거기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금리였던 것 같고요. 또 금리와 지수는 이제 반비례, 역으로 좀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외환위기를 좀 비유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평행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게 또 이 미래를 알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2001년과 2024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공부하는데 더욱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슈퍼멘토 페스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말 특집으로 아주 특별히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만 이 호동쌤 슈퍼멘토 페스타 방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슈퍼멘토 호동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0101이라고 눌러서 들어와 주시거나 또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신 다음에 0101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열려 있는 방이 아니고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시간에만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강의 이어가도록 할게요. (2024) 증시대전망 슈퍼멘토 릴레이 방송 3일차 오늘은 호동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2024년 증시 전망 이야기 강의, 특별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아마 무슨 말인가 이제 막 고민도 되시고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었어요. 네. 어렵긴 했지만. 예. 제가 상당히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네,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의 사례를 보고 네. 현재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사례를 한번 좀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결국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은 저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했고 2022년에서 2023년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시장이 약세장을 펼치면서 투자하기가 좀 힘들었던 환경입니다. 그러면 2024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해 본다면 어쨌든 고물가로 인해서 고금리를 했고 결국 모든 국가들이 양적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통화 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환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환율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다 보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7월까지는
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악화됐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물가가 조금씩 둔화될 예정이고 하다 보니 결국은 각국의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선회해서 금리를 하락시키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2020년처럼 저금리까지는 가지 못하겠죠. IMF 때처럼 저금리까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올해 대비해서는 수출 흑자가 조금은 돌아설 수 있다. 왜? 금리가 떨어지면 환율도 떨어지니, 환율이 떨어지면 결국은 수출의 기저효과로 인해서 수출주들의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경상수지가 적자였으나 8월달 이후로부터는 경상수지가 조금씩 흑자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증시의 최근 상승의 저는 근본의 이유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네네. 이유라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뭐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더불어서 대주 양도세 완화가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한 기대 심리일 뿐이고 이미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저는 증시가 반등을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효과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증시 상승은 수출 주도의 장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실제로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관세청 통계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수입이고 예. 파란색이 수출인데요. 네. 보면은 일단은 뭐 수입이 지난 5월 달까지 대체로 좀 컸던 편이고 6월, 7월 달은 수출과 수입이 거의 비슷했으나 이제 8월, 9월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수입보다는 수출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점점 올라가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좀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가 증시가 조금 하방을 지지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저는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증시를 끌고 가는데 좀 더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은 수출주 중심으로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도 대형주들 장세가 계속 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약세인데 코스피만 올라온 이유 네. 결국은 수출주들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들어갔고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내지는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자동차도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달러가 강하면 현대차보다는 도요타가 더 잘 팔립니다. 네, 그런데 달러가 약세로 바뀌면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서 도요타 대비 현대차가 좀 더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네네네.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주 중심으로 상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주요 이제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네. 당연히 첫 번째는 반도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제 언론 매체라든지 증권사들 쪽에서 내년에 반도체가 좋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여기서 저는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조금 주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반도체 이외에 철강, 승용차, 석유 제품, 무선통신 이런 순서대로 수출 비중이 큰데 이 도표를 보고 그대로 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지금 흐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다시피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을 해오는 게 더 큽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약해지고 있다는 건 중국 경기가 요즘에 좋지가 않습니다. 맞죠. 부동산 맞아요. 침체로 인해서 계속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디폴트 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수출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계속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수입 대비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든지 아세안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후장대, 이 중후장대라는 건 결국은 건설화학, 철강, 조선 이런 종목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중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될지라도 예. 중국 관련된 산업을 투자한다는 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올해 어떻게 보면 모든 반도체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라
HBM 테마주라든지 네, 뭐 맞아요. CXL 테마주라든지 네, 이런 거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네. 반도체 전체가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를 통해서 네. 새로운 데이터 칩이 필요하다. 인텔이 뭘 한다. AMD가 뭘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미국에 관련돼 가지고 이쪽에서 수혜를 볼 것 같다 싶은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고 2차 전지도 어떻게 보면 IRA 관련해 가지고 중국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결국은 미국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 흐름이 결국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면 결국 중국의 내수 회복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중국 관련된 종목을 투자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또 예시를 든다면 화장품 업종이 그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옛날에는 중국 관광객 방문한다 하면은 뭐 클리오라든지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코리아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올해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게 화장품 업종이었나 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2, VT 같은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수출 수입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요? ODM, OEM. 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 내에서도 결국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중국 쪽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네. 미국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 그런 미국 쪽으로.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내년엔 미국에 대선이 있을지라도 네. 저는 크게 뭐 시장 환경을 변화주지는 못할 거라 보고 올해 특히나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게 되면 네. 이 미국의 전체 구조물 투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구조물 투자가 늘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왜 공장 많이 짓고 있겠습니까? 바이든이 IRA 법제화를 하면서 네. 실제로 해외 나가 있던 기업들 다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해외 기업들 미국에서 공장 지어서 여기서 생산해라. 인프라를 좀 네. 늘려라. 네. 이걸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이 있을지라도 예를 들어 정치 색깔이 바뀔지라도 이거를 전부 다 공장을 다 폐쇄하고 뭐 그러지는 못할 거 그럴 순 아니겠습니까? 없죠. 예. 결국은 이런 인프라 구축과 공급망 내재화로 인해서 여기에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송배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이유도 여기에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기계라든지 내지는 뭐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산업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산업재 종목들이 내년에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실제로 현대건설 기계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조금씩 상승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들은 자본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보통 금리가 낮아져야 사업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수혜주의자 미국의 이런 익스포저로 인해서 산업재들 쪽에 대해서 투자 환경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불어서 결국 중국 배제하고 미국 향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I 반도체가 지금 계속 나오면서 HBM이라든지 뭐 CXL 테마주가 계속 생기고 있지만 이런 기대감은 오래가지 않을 거고 결국 이러한 반도체들을 탑재할 수 있을 만한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합니다. 자, 내년에 경기 안 좋다면 과연 사람들이 뭘 살까요? 경기가 안 좋다면요? 네. 사실 뭘 사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네. 못 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장바구니가 더 작아지겠죠, 그죠? 그렇죠. 장 보러 가서도 또 아껴서 네네네네. 살 거고. 그러니까 목록만 많아지고 사지 못하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가성비 나올 것 있는 제품들을 사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같아요. 네. 프리미엄 제품 그런 것들은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 최근에 AI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네. 뭐 갤럭시에 AI를 탑재한다. 그럼 이제 휴대폰을 바꿀 그렇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필수 소비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좋지 않겠지만 소비재는 좋지 않겠지만 프리미엄 제품의 소비재들은 더 좋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게 결국은 통신기기, 휴대폰이라든지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더불어 갖고 헬스케어라는 게 최근 뭐 워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뭐 심박수를 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통신기기나 헬스케어 업종들 여기에 대해서도 내년에도 저는 계속 좋을 거라 봅니다. 더불어서 또 경기가 안 좋고 금리가 떨어지는 환경인데 경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 결국은 실적이 좋을 만한 종목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어떠한 기업들도 사실은 올해 대비 내년에 기저효과로 엄청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더 성장성을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거나 소위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더 올해 대비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좀 2024년을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내년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폭이 좀 가파르기 때문에 뭐 1, 2월 사이에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는 없을 것 같고 내년 하반기 때 오히려 여기에 대한 좀 가격 되돌림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반대로 금리에 민감한 금리 인하로 인해서 좀 성장주들과 더불어서 수출 중심의 종목들이 2024년을 이끌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 뭐 지금 상승은 좀 가파르지만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이런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가격 되돌림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수출주와 성장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아까 말씀 또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수입보다 수출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여도 예를 들면 중국에 수출이 되는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 쪽에 수출이 되는 반도체가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죠. 그래서 이 뒤에 더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호동쌤과 더 자세한 이야기 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슈퍼멘토 페스타 신청방입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슈퍼멘토 호동쌤 7글자 보이시죠? 노란톡 검색창에 슈퍼멘토 호동쌤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0101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 카메라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 역시나 0101을 입력해 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혜택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나누지 못다한 이야기들, 더 자세한 이야기들 이어서 나눠보시고 또 집중교육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한번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끝나면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호동쌤 또 그냥 보내드리기 아쉬우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예고해 주셔야 돼요. 저희 다음 네. 달부터 나와주시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방송을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오늘 방송국 와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처음 알았는데 네. 예, 갑자기 PD님이 1월 2일 날 네. 새해가 시작되면 바로죠. 호동쌤의 방송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1월 2일부터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찾아뵐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2024년 정말 강세장이 아닌 어떻게 보면 박스 장세의 성격상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이 탄탄해야 저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4년을 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들, 기초 지식을 채워드리는 왕초보 주식반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은 언제나 강조해도 쉽지 않습니다. 왕초보 주식반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2일 첫 방송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증시대전망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또 기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강 꼭 주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